이봐, 여중사 주제에 장관한테 대들어? 쾅! 금속성 소리와 함께한 여군의 몸이 차갑고 딱딱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정비 공구함이 쓰러지며 렌치와 드라이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쇳소리가 경납고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보고할 때까지 엎드려 있어, 알겠어? 서해안의 어느 공군 정비대대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한 여중사가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깨에서 예리한 통증이 퍼져나갔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군인은 울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참을 수 없는 건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모멸감, 그 무력함이었습니다. 흐릿해져가는 시야 속에서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못하겠어. 그리고 며칠 후 회색빛 하늘 아래 헬기 한 대가 부대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두두두두둑. 프로펠러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그 헬기가 부대 활주로에 내려앉았죠. 부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헬기의 등장. 그것도 헌병사령부 소속 헬기였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고 시장 앞치마를 두른 한 여인이 내렸습니다. 평범한 아줌마 같은 모습이었죠. 간부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먼지 묻은 군무 하나, 별이 2개 달린 모자였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그 모자를 쓰자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공군 헌병 예비역 사령관 김선희. 사고 보고 받으러 왔습니다. 그날 부대에서는 이제껏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당한 일을 당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절망했던 순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평범한 엄마가 어떻게 딸을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웠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선희입니다. 58살 전남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5일장 채소 장사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도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에 밴 습관이란 게 참 무섭습니다. 군복을 벗은 지 20년도 더 지났는데 여전히 새벽이면 저절로 눈이 떠지거든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빈집은 고요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란 게 이렇게 조용한 거죠. 딸 지연이가 집을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보리차를 한 컵 따라 마셨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둠이 짙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냉장고를 열고 어제 저녁에 미리 씻어둔 채소들을 꺼냈습니다. 상추, 깻잎, 쑥갓, 그리고 방울토마토까지 하나하나 비닐봉지에 담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손님이 많이 오겠지. 트럭 뒷칸에 채소 상자들을 실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예전 같지 않더군요. 트럭 시동을 걸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길,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앞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죠. 최근 군 내부 폭력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육군 병사가 선임의 구타로 중상을 입었고 저는 재빨리 채널을 돌렸습니다. 경쾌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군대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딸 지연이가 지금 그곳에 있으니까요. 며칠 전 지연이와 통화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힘이 없고 지쳐 있었죠. 엄마, 나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엄마의 육감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벌써 몇몇 상인들이 자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자리, 시장 입구에서 세 번째 줄 끝자리에 손수레를 세웠습니다. 선희 씨, 또 제일 먼저 왔네요? 옆자리 생선 장수 박 씨가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버릇이 있어서요. 박 씨는 오늘 물이 좋나 봐요? 그럼요. 새벽에 막 들어온 거라 싱싱하지. 저는 채소를 하나하나 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장사를 하다 보니 어떻게 진열해야 손님들 눈에 잘 띄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희 씨, 딸은 아직 군대 있지요? 박 씨가 물었습니다. 네, 공군 정비 중사로 있어요. 아이고, 딸이 대단하네. 요즘 세상 많이 달라졌지. 우리 때는 여자가 군대 간다는 게 상상도 못했는데.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딸이 하고 싶다고 해서 보냈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함이 자꾸만 올라왔습니다. 해가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붉은 아침 햇살이 시장을 비추기 시작했고 손님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이 상추 얼마예요? 1,000원이요. 싱싱해요. 어제 따온 거예요. 깻잎도 주세요. 네, 깻잎은 같이 드리면 1,500원에 드릴게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흥정하고 웃고 하루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빈집의 고요함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불을 켜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선이 거실 장롱 위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하나. 저는 그 상자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눈은 자꾸만 그곳으로 향했죠. 그 안에는 제가 입었던 군복과 함께 별 2개가 달린 모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공군 헌병사령관. 그것이 20년 전 제 마지막 계급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공군 최초의 여성 헌병사령관이었습니다. 부정과 비리, 폭력과 부조리 앞에서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인 적이 없었죠.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고 많은 부대를 바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전역했습니다. 딸을 낳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남편은 지연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홀로 딸을 키워야 했고 군인과 엄마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선택했습니다. 다시는 그 모자를 쓸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 다짐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서해안 공군 제7항공정비대대. 제 딸 윤지연은 그곳에서 항공기 정비를 담당하는 여중사였습니다. 27살 어릴 때부터 비행기를 좋아했던 지연이는 공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멋진 군인이 되고 싶어.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지연이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성실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비일에 매달렸죠. 선임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고 싶었습니다. 입대 초반에는 괜찮았습니다. 동기들도 좋았고 선임들도 인정해줬습니다. 윤 중사는 일 정말 잘해. 라는 칭찬도 자주 들었죠. 지연이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김대위가 부임하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38살 남성 우월주의에 빠진 김대위는 여군을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특히 지연이에게 유독 심했죠. 윤 중사, 이리 와봐.
첫날부터 김대위는 지연이를 불렀습니다. 이거 정비 보고서 다시 써. 이게 뭐야? 글씨도 못 알아보겠어. 죄송합니다.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지연이는 정중하게 대답하고 다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글씨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트집을 잡은 것뿐이었죠.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중사, 이거 정비 불량이야. 다시 해. 정비가 완벽했는데도 그는 트집을 잡았습니다. 여자가 무슨 정비를 제대로 하겠어. 남자 정비병 불러. 지연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힘을 주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도 안 돼. 오늘 밤 추가 정비 훈련이야. 다른 정비병들도 다 모여. 대위님, 하지만 오늘 정비 일정은 이미 완료했습니다. 내가 안 됐다고 하면 안 된 거야. 알겠어? 그날 밤 지연이와 다른 정비병 7명은 경납고에서 밤새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경납고 안, 잠도 못 자고 무거운 공구를 들고 반복 작업을 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훈련이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 6시 집합이야. 늦지 마. 김대위는 그렇게 말하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정비병들은 숙소로 돌아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잠은 거의 잘 수 없었습니다. 4시간도 안 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이런 일이 1주일, 2주일, 3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지연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체중은 5kg이나 빠졌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병사들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동정하던 눈빛이 점점 원망하는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중사님, 대위님한테 좀 잘 보이시면 안 될까요? 우리도 너무 힘들어요. 후임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너희까지 고생시키네. 지연이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여자라서 그런가?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러던 어느 날 정비 일과가 끝나고 김대위가 지연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윤중사, 이리 와봐. 지연이는 긴장하며 다가갔습니다. 너 요즘 태도가 왜 그래? 상관 명령에 불만이 있어? 아닙니다, 대위님.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여자 주제에 건방지단 말이야. 대위님, 저는 그저 제 임무를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임무? 너 같은 여자가 무슨 임무를 다해? 정비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연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이봐, 여중사 주제에 상관한테 대들어? 김대위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위압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비 훈련 추가. 오늘 밤 12시까지. 혼자서 해. 그날 밤 지연이는 홀로 경납고에서 정비 훈련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이 경납고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이 시려서 공구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죠. 혼자서 무거운 부품을 옮기고 볼트를 조이고 점검하고 그 모든 걸 혼자서 해야 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지연이는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 군인이 되고 싶었는데 이게 맞나? 여자가 되지 말 걸 그랬나? 그 일이 있은 지 며칠 후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정비 훈련 중이었습니다. 김대위가 또다시 지연이를 불러 세웠죠. 윤중사, 이리 와봐. 이 부품 교체가 왜 이 모양이야? 지연이는 지친 몸을 이끌고 다가갔습니다. 사실 부품 교체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김대위는 또 트집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지연이가 몸을 숙여 부품을 확인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김대위가 지연이의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힘에 지연이의 몸이 뒤로 휘청이며 금속 공구함에 부딪혔습니다. 아! 예리한 통증이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마치 어깨뼈가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연이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공구함이 넘어지며 렌치와 드라이버들이 사방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쾅! 철컥! 쨍그랑! 금속 소리가 경납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고할 때까지 엎드려 있어. 알겠어? 김대위는 그렇게 말하고는 유유히 걸어나갔습니다. 지연이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왼쪽 어깨가 너무 아팠거든요. 조금만 움직여도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엄습했습니다. 중사님, 후임 한 명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어깨에서 소리 났어요. 의무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후임의 부축을 받고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의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군의관 최소령이 간단히 어깨를 만져봤습니다. 아, 지연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좀 붓긴 했네요. 파스 붙이고 이틀 정도 쉬면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소령님, 어깨가 빠진 것 같은데요. 엑스레이 찍어봐야 하는데 지금은 장비가 고장나서 안 돼요. 내일 다시 와봐요. 하지만 일단 진통제 드릴 테니까 이거 먹고 쉬세요. 최소령은 그렇게 말하고는 진통제만 주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령님, 어깨가 계속 아픈데요. 아, 오늘도 장비가 안 되네요. 조금 더 참고 지내봐요. 사실 최소령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이의 어깨가 심각하다는 걸. 하지만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하면 김대위의 폭행 사건이 드러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며칠이 지났지만 어깨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밤에는 통증 때문에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지연이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개인 휴가를 내고 민간 병원으로 갔습니다. 엑스레이와 MRI를 찍었습니다. 의사가 영상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깨 탈골이고 회전근개가 일부 파열됐어요. 언제 다쳤어요? 일주일 전쯤입니다. 일주일 전? 그럼 왜 진작 안 오셨어요? 이거 제때 치료 안 하면 평생 후유증 남아요. 지금도 늦었을 수 있는데. 의사의 말에 지연이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응급 치료부터 하겠습니다. 어깨를 다시 제자리에 넣고 고정해야 해요.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3개월은 봐야 해요. 그것도 잘 치료됐을 때고 안 좋으면 수술해야 할 수도 있어요. 지연이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왼쪽 어깨는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고 팔은 삼각건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지연이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지연아? 전화 너머로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연아,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엄마.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 그냥 그만둘래. 군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지연아, 무슨 일 있어? 엄마한테 말해봐. 부대에서 일이 좀 있었어.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줘. 나 혼자만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엄마, 나 정말 못하겠어.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거든요.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연아, 지금 어디 있어? 병원이야.
어깨 다쳐서 탈골됐대. 회전근개도 찢어졌대. 뭐, 어깨가 어떻게 다친 거야? 엄마, 나 그냥 군대 그만둘래. 못하겠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군복은 벗을 수 있어도 정의는 못 벗는단다. 엄마, 지금 내가 포기하면 그 사람들이 이기는 거야. 하지만 엄마, 나 혼자서는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잖아. 엄마, 엄마가 곧 갈게. 조금만 참아. 엄마가 해결해 줄게. 엄마, 정말? 응, 약속해. 엄마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 장롱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 그 안에 들어있는 별 2개 달린 모자. 이 모자 다시 쓸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저는 천천히 일어나 상자를 내렸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장롱 위 상자를 내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20년 동안 먼지만 쌓여 있었으니까요. 상자를 식탁 위에 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군복과 모자가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먼지만 쌓여 있던 물건들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그 무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군복을 꺼내 펼쳤습니다. 여전히 빳빳했습니다. 군복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그 위엄은 여전했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들었습니다. 별 2개. 공군 헌병사령관의 별. 이 별을 달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는지, 저는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헌병사령관이었을 때 저도 많은 부조리를 목격했습니다. 힘없는 병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여군들이 차별받고 정의가 무너지는 순간들을 봤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단 한 번도 눈 감지 않았습니다. 28살 때였습니다. 처음 헌병이 됐을 때 남자 선임들이 저를 무시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헌병이야. 하지만 저는 보여줬습니다. 힘이 세지 않아도 정의를 지킬 수 있다는 걸. 40살 때는 헌병사령관이 됐습니다. 여성 최초였죠.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부정과 폭력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공범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부하들에게 항상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딸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제가 침묵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모자를 천천히 닦았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별을 닦았습니다. 별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모자를 써야겠구나. 저는 핸드폰을 들고 번호를 찾았습니다. 공군본부 헌병사령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번호는 제 연락처에 남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전화를 거는 거니까요. 따르릉, 따르릉. 공군 헌병사령부입니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예비역 헌병사령관 김선희입니다. 긴급 사안으로 현 사령관님께 연결 부탁드립니다. 예비역 사령관님이시라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가 잠시 보류됐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잠시 후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선희 사령관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현 헌병사령관 박준장입니다. 사령관님의 이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령관님.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천만에요. 무슨 일이십니까? 제 딸이 현재 서해 제7항공정비대대에 복무 중입니다. 그런데 부대 내 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은폐 정황이 있습니다.
공식 조사를 요청합니다. 폭행 사건이라고요? 네. 여중사에 대한 간부의 폭행이며 의무실과 부대 지휘부가 이를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딸은 어깨 탈골과 회전근개 파열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령관님, 이것은 제 딸이라서가 아닙니다. 만약 제 딸이 아니었어도 저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군대는 정의가 살아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사령관님 말씀이 옳습니다. 즉시 조사팀을 파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청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도 현장에 가고 싶습니다. 예비역 신분으로라도 이 사건을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건 예비역 신분으로 현역 부대 조사에 참여하시는 건 규정상. 사령관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전 여성 최초 헌병사령관으로서 군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 정의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저를 현장에 보내주십시오. 잠시의 침묵 후 박 준장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허가하겠습니다. 헬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준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한번 모자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이 모자를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를 지키겠다는 다짐,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 부정 앞에서 절대 침묵하지 않겠다는 신념. 20년 전 제가 헌병사령관으로서 가졌던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군복을 꺼냈습니다. 군복을 입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몸에 딱 맞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20년 전에 제가 다시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별 2개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자, 이제 가볼까?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오전 9시 서해 제7항공정 비대대는 평소처럼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정비병들은 경납고에서 항공기 점검을 하고 간부들은 사무실에서 행정 업무를 보고 있었죠. 김대위는 자기 책상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인터넷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여자 주제에 군대를 와서 말썽이야. 알아서 그만두겠지. 그때였습니다. 대위님 무전입니다. 통신병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뭔데? 헬기가 접근하고 있답니다. 헬기? 오늘 헬기 일정 있었나? 아니요. 갑작스러운 접근이라고 합니다. 호출 코드가 헌병사령부라고 합니다. 헌병사령부? 김대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같은 시각 부대장 조중령의 사무실에도 급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중령님, 헌병사령부에서 헬기가 오고 있습니다. 긴급 조사를 위한 방문이라고 합니다. 긴급 조사? 무슨 일인데? 그게 여중사 폭행 사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조중령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어떻게 알려진 거야? 부대 밖에서 헬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두두두두둑. 프로펠러 소리가 부대 상공을 가득 메웠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헬기 한 대가 활주로 한쪽으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조중령과 김대위를 비롯한 간부들이 급히 활주로로 달려갔습니다. 헬기의 프로펠러가 점점 느려지고 문이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헌병대 소속 대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한 여인이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시장에서나 입을 법한 평범한 옷차림, 앞치마를 두른 모습, 김대위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시장 아주머니가 왜 헬기를 타고? 하지만 그때 그 여인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약간 묻어 있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군모, 별 2개가 달린 모자. 그 여인, 바로 저 김선희는 천천히 그 모자를 머리에 썼습니다. 앞치마 위에 군모. 그 순간 부대 전체가 멈췄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제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모자의 별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조중령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공군 헌병 예비역 사령관 김선희. 부대 내 폭행 사건 보고 받으러 왔습니다. 조중령과 간부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경례. 저는 답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뒤로 헌병대원 5명이 따라왔습니다. 모두 서류 가방과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김대위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기, 중령님, 이게 무슨... 닥쳐. 아무 말도 하지 마. 조중령이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대 본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모든 병사들이 벽에 붙어 경례를 올렸습니다. 경례, 경례. 제 발소리만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령, 김대위, 그리고 의무실 군의관 최소령, 모두 이리로 오십시오. 회의실 안에는 긴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상석에 앉았고 헌병대원들은 양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조중령과 김대위, 그리고 군의관이 들어와 마주 앉았습니다. 김대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이 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하십시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조중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령관님, 부대 운영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상적? 저는 조중령의 말을 끊었습니다. 여중사 1명이 어깨 탈골과 회전근개 파열 부상을 당했는데 그게 정상적인 부대 운영입니까? 저는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민간병원 진단서입니다. 윤지연 중사가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서 받은 진단서죠. 부대 의무실에서는 왜 제대로 된 진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군의관 최소령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엑스레이 장비가 고장이 나서. 그럼 왜 외부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장비 점검 기록입니다. 엑스레이 장비는 고장이 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신 거죠? 최소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시선을 김대위에게로 돌렸습니다. 김대위, 지난 3주 동안 윤지연 중사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저는 정상적인 훈련과 정비 업무만. 정상적? 저는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다른 정비병들의 진술서입니다. 윤 중사가 매일 밤 추가 훈련을 했고 정상적인 정비 업무에도 계속 트집을 잡았다는 내용입니다. 김대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경납고 CCTV 영상입니다. 헌병대원이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김대위가 윤지연을 밀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지연이가 바닥에 쓰러지고
공구함이 넘어지는 장면까지. 이것도 정상적인 지위입니까? 김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부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병사들이 훈련장에서 구보를 하고 있었죠. 군복이 뭡니까? 저는 등을 돌린 채 물었습니다. 군복은 힘입니까? 아니면 책임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군복은 힘이 아닙니다. 그건 책임입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정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책임이죠. 그런데 김대위, 당신은 그 군복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후임을 보호했습니까? 아니면 짓밟았습니까? 김대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급이 높다고 해서, 남자라고 해서 여자를 무시하고 폭력을 휘둘러도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헌병대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헌병대원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김대위, 당신은 부하에 대한 폭행, 직권남용, 그리고 허위보고서 작성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됩니다. 사령관님, 김대위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게도 가족?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폭행한 그 여중사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고 꿈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은 해봤습니까? 김대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시선을 조중령에게 돌렸습니다. 조중령, 부대장으로서 당신도 책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사가 폭행당하고 은폐되고 방치되는 동안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제가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보지 않으려 한 겁니다. 조중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휘관의 가장 큰 임무는 병사를 지키는 겁니다. 계급장이 무거운 이유는 권한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령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휘관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부끄러움을 잊지 마십시오. 그게 진정한 군인의 시작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헌병대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김대위, 동행하시죠. 김대위는 고개를 떨구고 헌병대원을 따라 나갔습니다. 조중령도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령관님, 부대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저는 부대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지연이가 그곳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의무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는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왼쪽 어깨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연아, 제 목소리를 듣고 지연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지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아직 군모를 쓰고 있었거든요. 엄마, 그게 엄마 모자잖아. 저는 천천히 다가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응, 오랜만에 다시 썼다. 엄마가 어떻게 내가 힘들어하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나 군대가 무서웠어. 매일 혼나고 때리고 아무도 안 도와주고 나 혼자만 이상한 사람 같았어.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야. 내가 정상이고 부당한 건 그 사람들이었어.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냥 참는 것밖에. 참은 것도 용기야. 무서운데도 버틴 거잖아.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강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벗어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엄마도 처음부터 강하지 않았어.
엄마도 한때는 너처럼 무서웠고 힘들었어. 정말? 응. 엄마가 처음 헌병이 됐을 때 남자 선임들이 엄마를 무시했어. 여자가 무슨 헌병이냐고 비웃었지. 그럼 엄마는 어떻게 했어? 엄마는 그들에게 보여줬어. 힘이 세지 않아도 정의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용기가 있고 신념이 있으면 누구든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연아, 무서움을 견뎌낸 게 바로 용기야. 넌 이미 충분히 강해. 엄마, 나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 그럼 천천히 가면 돼. 엄마도 이 별을 다는데 20년이 걸렸어. 나도 엄마처럼 사령관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모자를 들어 딸의 머리에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 별을 달게 될 거야. 그리고 그때 엄마가 한 것처럼 넌 약한 사람들을 지켜줄 거야. 지연이가 두 손으로 모자를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엄마. 천천히 치료받고 다시 일어서. 넌 할 수 있어. 응, 엄마. 나 다시 군인 할래. 제대로 된 군인이 되고 싶어.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엄마는 가봐야 해. 엄마, 조심히 가. 응. 지연아, 기억해. 넌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항상 내 편이야. 의무실 문을 나서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딸이 제 군모를 안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잘 자라줘서 고마워, 지연아. 오후 5시 모든 조사가 끝났습니다. 부대 정문 앞에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조중령과 간부들, 그리고 많은 병사들이 정렬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들 앞을 걸었습니다. 조중령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사령관님, 오늘 가르침 잊지 않겠습니다. 부대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중령. 저는 답례하고 헬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병사들이 하나둘 거수 경례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비병들, 행정병들, 여군들, 남군들 할 것 없이 모두가 경례를 올렸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답례했습니다. 그리고 헬기에 올랐습니다. 헬기가 천천히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부대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모자를 꺼냈습니다. 별 2개가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이 별은 언젠가 내가 달게 될 거야, 지연아. 헬기는 서쪽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선희 씨, 며칠 어디 갔다 왔어요? 응, 딸 좀 보러 갔다 왔어. 시장은 여전히 시끌벅적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만약 다시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모자를 쓸 것입니다. 그날 이후 서해 제7항공정비대대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조중령은 전 병사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부대에는 새로운 원칙이 생깁니다. 사람은 계급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군복은 힘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윤지연 중사는 치료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윤지연은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임관식 날 지연이는 어머니를 초대했습니다. 딸이 무대 위에 올라가 선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장교로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저는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관식이 끝나고 지연이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나 해냈어. 그래, 잘했어. 우리 딸. 지연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언젠가 엄마처럼 사령관이 될 거야.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날 엄마의 별을 내게 물려줄게.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별은 하늘에도 있고 사람 마음에도 있습니다. 정의를 지키려는 마음, 약자를 보호하려는 의지. 그것이 바로 진짜 별입니다. 그리고 그 별은 이제 제 딸에게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부당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은 조금씩 변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